안녕하세요. 외고 채널의 옹즈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학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작년에 봤던 고려대학교 재신문 면접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롱시! 며칠 전에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 최종 합격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벌써 제가 헛내기라는 게 믿기지 않지만 합격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격하실 분들도 미리 축하드려요. 네, 고대 특기자 전형은 다른 대학의 어학 특기자 전형과 달리 인문 특기자이기 때문에 어문 계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영, 통계 등의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과 같은 제시문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공통 제시문이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 유리할 수 있는 분야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제시문은 전형별로 띠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랄 게 딱히 없어서 학추나 기균 준비하시는 분들도 특기자 제시문까지 공부하시고 특기자를 준비했던 저도 고대의 다른 전형들이나 타 학교의 제시문들까지 두루두루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고대 면접 전날이 연대 면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대 면접이 첫 면접이었고 정말 다사다난했었기 때문에 저는 고대 면접 전날 철저한 직전 대비는커녕 무너진 멘탈을 다잡느라 바빴습니다. 연대의 면접 썰은 다음 영상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첫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 날인 고대 면접 때 떨지 않고 거의 해탈한 상태로 비교적 차분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다만 고려대학교 제시문은 매년 바뀌고 한 번 나온 쟁점이 다시 나올 일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제시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면접 형식을 익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입시가 정말 확확 바뀌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정보, 예를 들면 1차에서 선발하는 배수, 면접 대기실 이런 것들을 전부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땐 그랬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현재의 입시 요강에 맞게 필요한 정보들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장소는 우당교양관이었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지도 앱의 목적지를 고려대학교보다는 고려대학교 땡땡관이라고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학교가 은근 엄청 넓어서 면접 장소에 따라서 하차역이 고려대역이 될 수도 있고 안암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1시 30분에 면접 대기실로 이동했고 들어가면 바로 전자기기를 다 제출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특기자 면접은 이제 면접 대기실, 제시문 독해실, 그리고 면접실 순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험표랑 신분증은 입실 시간부터 면접 끝날 때까지 꼭 잘 챙겨야 합니다. 제가 면접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이동하다가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1조 가번호 7번이었어요. 근데 이 7번조차도 면접 순서가 아닙니다. 저는 13번째 순서였어요. 저는 제 차례가 되어서야지 이제 제 순서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순서가 이제 즉석에서 밝혀진과 동시에 모든 인원이 자기 순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정말 면접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순서가 나가면 그 이후로 7분 간격, 지원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하지만 7분 간격으로 다음 수험생이 제시문 독해실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7분 간격으로 계산해서 제 면접 시간이 2시 9분이겠구나를 알고 기다렸어요. 면접 볼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좀 덜 떨리더라고요. 화장실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조교분께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몇 명을 모아서 함께 이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2시 9분에 정확히 제시문 독해실로 이동했어요. 가면 제시문이 클리어 파일에 쌓인 채로 뒤집어져 있고 그 위에 삼색펜이 하나 놓여 있는데 본인 필기부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시문 독해 시간은 21분이었고 메모는 옆에 주어진 메모지에 하면 됩니다. 이 면접실에는 메모지만 들고 갈 수 있어요. 이제 면접실에도 제시문에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안 날 때는 면접실 책상 위에 있는 제시문을 참고해서 말하면 돼요. 제가 받았던 제시문은 제가 봤던 기출 중에서 가장 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왠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시문과 해설을 지금 와서 다시 보기가 좀 부끄러워서 제가 작성했던 면접 후기에 있는 제 기억을 바탕으로 적었던 제시문 설명과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은 총 4개였고 A4 2장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질문은 3개였어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제시문 가는 현대사회에서 소셜미디어에 관한 설명을 하는 지문이었어요.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1인 미디어나 유튜브 플랫폼 등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제시문 나는 사소함과 꺼내놓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신이 지닌 걱정 등을 점점 사소하게 여기고 세상 밖으로 꺼내놓지 않고 서로에게 묻지도 않고 점점 서로를 몰래 엿보기만 하는 그런 사회 현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사소함이라는 게 오히려 집단 권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간과된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독창성을 띨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꺼내놓음의 행위로서 사소함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우울증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치유적 필요와 자아 필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제시문 라는 최적 독특성 이론에 대해 다룬 글이었는데 인간은 2가지 욕구를 지니고 있고 하나는 집단에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하나는 남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문제 1번은 나의 관점에서 가의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설명하라 였고 문제 2번은 다를 토대로 라를 분석하고 가의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을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은 가의 소셜미디어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회문화의 현상을 예로 들고 라를 바탕으로 그것의 기능과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라는 지문이었어요. 면접실 안에는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확실히 불문과 교수님이셨고 다른 한 분도 아마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서 제가 교수님 사진을 자주 보고 익숙해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워낙 얼굴을 잘 못 알아보다 보니까 한 분만 알아봤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앉으면 거의 바로 면접을 시작해요.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시간을 잴 건데 5분 안에 3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니까 시간 분배 잘 해서 답변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면접 시간은 8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시문 5분 정도였고 기타 질문이 3분 정도였습니다. 제시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메모지에 적어놓은 간단한 키워드 등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살을 붙여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정확한 답변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답변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맥락으로 말했는지라도 적겠습니다. 1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저는 현대사회에서의 소셜미디어가 나에 나타난 사소함을 꺼내놓음의 행위로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플랫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유튜버들의 화려한 일상이 주된 콘텐츠였던 과거와 달리 점차 사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일상을 담은 영상도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시 과정이나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일상의 고민 등을 담은 영상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최근에는 한 유명 뷰티 유튜버 분이 암투병 사실을 영상을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교수님들께서 종이나 아니면 노트북 화면을 보고 계셨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이제 교수님 2분께서 딱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기준점으로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생긴다 싶으시면 노트북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긍정적인 의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심했습니다. 이어서 말할게요. 유튜버 중에서도 특히 화려함과 완벽함으로 똘똘 뭉친 듯한 느낌을 주는 뷰티 유튜버가 자신의 속사정을 꺼내놓은 것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청자들, 특히 암투병자들이 댓글을 통해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 요즘 암이 흔한 질병이 되어버려서 주변에 쉽게 말할 수 없었는데 먼저 용기를 주어서 고맙다는 식의 댓글이 그 사소함을 꺼내놓는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우울증, 치유적 피로, 자아 필요 개념을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저는 다에 나타난 2 개념이 라의 최적 독특성 이론의 2가지 욕구와 각각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치유적 필요는 세계나 집단 속에 속함으로써 얻는 안정감을 치중하는데 이는 최적 독특성 이론에서의 집단에 수용되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맥락을 보입니다. 반면 자아 필요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거나
자신을 제외한 세계 전체를 간과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적 독특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두 번째 욕구인 남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의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최적 독특성 이론의 두 욕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균형을 깨뜨리고 한 가지 욕구에 편중될 수 있는 위험성을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준비실에서 3번 예시가 정말 생각이 안 나서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했는데 아주 적합한 예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의 소셜미디어와 유사하지만 다른 사회 분야의 현상으로 언론기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활발한 쌍방향 소통을 위주로 한다면 언론기관은 신문사, 방송국처럼 일방향 통신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지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언론기관이 점점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어가는 행태에 대해서 살짝 설명한 다음에 사상의 표현 측면에서 답변했어요. 저는 사상이라는 것이 다른 사상을 만날 때 비로소 그 논의가 풍부해지고 편향된 사고관의 확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언론기관은 앞장서서 특정 사상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끊겼어요. 원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라에 나타난 집단 수용 욕구를 더욱 가중시켜서 자신이 지닌 사상을 점점 더 숨기게 되고 이는 올바른 사상의 확립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라는 걸 위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하고 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학생은 불문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답변은 저는 제가 지원한 불문과를 포함한 인문학 자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미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문학의 발전은 반드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 한들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주체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이 생기는 사회 현상과 문제점들을 미래의 상상력으로 예측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 방안까지 논의해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불문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불문학보다는 전반적인 인문학의 필요성을 말해서 자칫하면 불문과 자체에 대한 열정이 조금 없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잘 들었어요. 수고했어요. 빠르게 말하느라 정말 힘들었겠네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정말 빠르게 말했습니다. 정말 래퍼를 능가할 정도로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원래 말이 빨라지는데 그래도 말을 못한 것보다는 빠르게 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고대 캠퍼스를 둘러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한 불어불문학과는 특기자 최종에서 5명만 뽑고 예비 층원도 많이 도는 편이 아니라서 합격을 섣불리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특히 특기자 전형에서 제출하는 외부 서류 3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어서 최종 합격은 물론이고 1차에서부터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5명을 뽑았다. 그리고 12대 1의 경쟁력을 자랑했던 특기자 전형에서 당당히 재취합을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제 인생 최대의 업적으로 남아있어요. 왜냐면 올해 이룬 게 없거든요. 재시문 면접 합격을 위한 개인적인 팁과 조언들도 할 말이 많은데 우선 딱 한 개만 말씀드리자면 베스트셀러나 필독도서 혹은 입시를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들 그런 것들도 물론 좋지만 진정으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책들이나 브런치 등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풀었던 제시문의 한 지문 출처가 제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불문학자분의 책 그리고 제가 3번이나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대입 추천 도서로 손꼽히는 책도 아니고 정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의 책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었던 건데 이게 면접 제시문의 출처 도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꼭 글이라고 해서 책 형태로 된 거 말고도 전문적인 검증된 블로그나 브런치 글들도 시간 날 때 자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제시문 출처 중에 브런치 글들도 꽤 있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진짜 분량이 1시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압축해서 짧게 말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드리면 제가 댓글로 친절하게 답해드리거나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